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BC 15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사건을 모세에게 위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많은 수를 채워서 거의 200만 이상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모세의 인도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도해내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에 1910년 한일합방을 당하고 45년, 36년간을 일제 치하에서 가전 고생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2차 대전 종전과 더불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주나 이런 구미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니고, 국제 질서 또 국제적인 그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전쟁이 종식됨으로 인해서 일본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36년간의 질곡 속에서 노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해방되는 한 1-2년 전부터 이미 김새를 채는 사람은 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은영이라든지 이런 국내의 송진우 이런 분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뭔가 이 일본이 망하게 되면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이런 김새를 채고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이 과정이 미국과 자유우방 세력이, 또 거기에는 소련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와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 침략자들, 이 세력들과의 2차 대전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만, 그 시점이 아주 예상보다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몇 달 빨리 왔어요. 그것이 원자탄이 발명이 되고, 그것을 일본에게 터뜨림으로 인해서 일본의 항복이 예상보다도 빨리 왔기 때문에 우리
어떤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소련이 극동군 사령부 쪽에서 미국은 소련이 빨리 일본 전쟁에 투입돼서 전쟁을 빨리 끝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핵무기가 투입됨으로 인해서 소련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미국은 끝내려고 하는데 소련이 뒤늦게 개입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북쪽 만주나 이런 쪽에서 소련이 급속하게 일본은 이미 항복 선언을 했는데 소련이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보니까 이 한반도를 소련이 다 차지하면 안 되겠다 해서 38도선만 까지만 내려와라. 그 이남은 미국이 진주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단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분단되듯이 침략국인 일본이 두동강이 나야 되는데 어이없게 거기에 식민지로 있었던 이 코리아가 바로 두동강이 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강대국의 어떤 입김하에서 우리나라가 그들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분단이 되는 이런 아픔을 우리는 맞이해야 됐던 겁니다. 이 36년간의 해방의 기쁨을 기쁨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어떤 고통이 잉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일본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8.15 전날 송진우라고 하는 그 동아일보 사장한테 가서 고하 송진우에게 일본의 치안 책임자가 가서 곧 망할 테니까 일본이 곧 항복을 하니까 일본이 후퇴하는데 치안을 책임져주라 하니까 송진우는 거부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여운형한테 가가지고 8월 15일 오전에 가가지고 조선의 그 치안을 인수인계 받고 우리가 철수하는데 좀 도움을 주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운형은 오케이 해서 그 치안의 책임을 전부 맡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패망을 항복 선언을 했는데 한반도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모든 것을 차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이없게도 소련이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미 일본은 퇴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소련이 밀고 내려온다. 그래서 미국은 할 수 없이 남쪽을 38선 이북만 차지해라. 우리는 남쪽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어이없는 그러한 남북 분단의 단초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남에는
이제 각계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이제 주로 국내파들이 북한이나 남한이나 국내파들이 아무래도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이 남한에는 여운형이나 송진우 또 남로당 세력인 그 박헌영 이런 사람이 남한에 굉장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고 북한에는 그 김일성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그 국내파로 있었고 박헌영은 이제 남로당으로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었고 서울에 와서 활약을 하고 있었고 김일성은 그 여러 파들 가운데서 가장 소수파 만주파로서 가장 소수파에 해당하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국내파와 연안파, 소련파, 만주파의 일원인 이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어떠냐면은 그 이승만, 김구 또 여운형 그 다음에 뭐 장덕수라든지 송진우 이런 사람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서로 간에 대통령을 한번 해보려고 각축을 벌이고 있었고 북한은 김일성이 운 좋게도 바로 소련을 등에 업고 이 막강한 국내파와 연안파 이런 소련파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고 그 가운데서 합종연행하면서 그 두각을 나타내고 결국은 권력을 잡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38도선이 이제 미소 양국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내부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북한도 남한도 북한에 있는 이런 공산주의 좌파 세력들도 그렇고 남한에 있는 우파 이런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는 외세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정권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모든 게 끝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고 갔을 때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 쭉 있으면서 서로가 뜻이 안 맞더라도 일단 우리는 여기서 서로 갈라지고 찢어지지 말고 이것을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타협해서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키자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화합이 되지 않는 거죠. 북한에는 사회주의 노선을 걷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모이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만약에 사회주의 노선을 걷지 않고 우익으로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이 자본주의 노선을 걷는 그런 정치가가 계속 거기에 나는 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뭔가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다 실패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낌새를 채고 다 내려왔다는 겁니다. 학자들도 김영석 교수 같은 분도 그 당시에 20대인데 내려왔고 또 이 정치인들 또 군인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둘씩 내려왔고 또 거기에 그 무상으로 토지를 몰수해가지고 무상으로 나누어준 이런 토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주로 활약했던 사람들도 내려와 버립니다. 그리고 이 북한에서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지만 2,000개가 넘는 이런 교회가 있었지만은 공산주의가 하는 것을 보니까 교회의 어떤 자유,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않고 있으니까 목사들 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남으로 내려왔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은 이제 미군이 45년 9월부터 진주해가지고 미군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남한은 자본주의 국가, 자유민주 국가를 표방하는 정치인만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됐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이 안에서도 공산주의 활동도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주의도 뿌리를 내릴 수 있겠지만 초창기였기 때문에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북한으로 화폐 위조 지폐를 발행하고 해서 미군정청에서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북한으로 도망갔던 그런 그래서 남한에서 발을 딛고 살 수 없는 공산주의자 또 사회주의자는 대부분이 북한으로 갔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한과 북한이 이념으로 색깔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이런 어떤 우익 세력이나 중도 좌파나 중도 세력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좌익으로 중도 좌파라면은 그 이원영 세력이 가장 강했는데 김구라든지 이승만이 해외에서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의 입김이 결국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 골목대장 싸움에서도 보면 힘센 사람이 결국은 그 대장 노릇을 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싸움 잘하는 사람 뭐냐면 완력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말로써 또 이 세력, 자기 세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그 투표로 모든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를 따르는 그런 그런 어떤 그 해방 이후에 자기 지지 세력을 많이 확보하는 사람이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남한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각축 가운데 이승만이 결국은 48년 5월 10일 총선에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에서 가장 많은 그 의석을 확보해서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됐다. 국회 내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이에는 이 서로 싸움 가운데서는 법이 치안 질서가 그 당시에 군정청에서 치안이 유지되고 있었지만은 서로 그 총으로 암살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진우라는 거출한 사람도 또 여훈영이라는 사람도 장덕수라는 사람도 이런 어떤 굉장한 실력자들이 그 암살을 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는 서로 말싸움 하다가 안 되면은 도저히 상대방을 내 가치관,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말로 안 되면은 힘으로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총으로 저격을 하게 해서 제거시키는 이런 어떤 그 굉장히 힘든 싸움을 각축을 벌이면서 대통령에 이승만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도 숱한 그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물량 총동원을 해서 어떻게든지 말싸움을 해서 유세를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 권좌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다. 그리고 이승만은 국내에 아무런 이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능력이 탁월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좌파들이 북한으로 거의 대부분이 집결을 했는데 거기에는 아주 똘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이 34세 밖에 되지 않는 이 김일성이가 거기서 초대 수상이 됐다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백발이 성성한 이런 어떤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김일성이라는 이 젊은 사람이 아무리 소련에 등을 넘었다고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 가운데서 이 권력의 집권자로서 부상하는 것은 보통의 어떤 싸움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김일성을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김일성은 그 원산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는 몇 명 되지 않는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이 그 북한으로 들어왔지만은 이 그야말로 이 선전선동 또 이 쇼를 하는 데는 도 같은 사람이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굉장한 인물인 것처럼 그 보전보 전투에서 뭐 굉장히 이름을 날렸던 사람으로 더욱 확대 조장을 하고 선전을 하고 해서 이 모든 것을 쇼맨십이 아주 강하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던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고, 그 다음에 매사에 준비성이 많고, 또 다른 사람과의 각축전에서 빨치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찍어내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이력이 난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만식 같이 아주 추앙을 받는 이런 사람을 제거하고 그 기라성 같은 이런 어떤 항일 독립투사들을 다 그 가운데서 자기가 나이가 어린데도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다. 소련 사람들한테는 일단 바짝 엎드리면서 자기가 최대한으로 그 권력을 잡는데 아부를 많이 했던, 그 당시에 로마넨코라든지 또 스티코프 소련 대사, 뭐 이런 사람들에게 바짝 엎드려서 어떻게든지 그 소련의 어떤 그 군대의 도움을 많이 받고서 권력을 잡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바로 2년 몇 개월 후에 6.25 전쟁을 일으키지만 거기서 김일성은 낙동강 전선까지 왔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전국토를 이렇게 피폐하게 했으면은 그 패배의 책임을 자기가 둘러쓰고 실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씌우고 덮어 씌우는 데는 아주 도사가 된 그런 사람이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어떤 책임을 어떤 구실을 내세워서 제거하는 불법적으로 사람을 제거하는 일에 아주 뛰어난 소질이 있었다. 그렇게 했던 말았던 1960년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의 어떤 그 국민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남한의 2배 정도 될 만큼 굉장히 뛰어난 그런 통치술을 발휘하고 공업이 남한보다도 월등히 발달하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남한은 어떻겠습니까? 인구는 북한보다도 훨씬 많고 그렇지만 소득 수준, 평균 소득 수준은 너무나 열악하게 낮은 상태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토지 개혁을 하고 또 국민 의무 교육을 실시해서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착착 개혁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전쟁, 6.25 전쟁을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마무리를 짓고 이승만이 48년에 정부 수립을 하고 집권을 해서 60년까지 12년을 통치를 했다. 그러니까 그 보통 그 4년 대통령 중임에서 8년 할 수 있는데 그 삼성개헌을 해가지고 결국은 12년까지 했던 이런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정치를 했던 사람은 이승만 하면은 아마 질렸을 겁니다. 야당했던 사람들은 신익기라든지 조병옥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승만 자유당은 정말 국민을 압제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어떤 그 민주교육을 제대로 받고 박사를 땄던 박사 1호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재를 하는가. 그래서 질렸을 건데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지도자였다 하는 것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4.19 혁명으로 근자에서 물러났지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어려운 그 건국을 하는 시기에 이승만은 우리나라를 건져내는 지도하는 사람으로 필요했던 사람이었다. 만약에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는 공산화돼 가지고 이런 어떤 오늘날 이런 번영은 있을 수가 없고 공산치하에서 우리가 신음하는 이런 나라 열악한 나라에서 살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이승만은 오늘 읽은 그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인도하라.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런 지도자로 세운 것처럼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20대에 사형 선고를 받고 거기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에게 준 이 말씀이 이승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느냐.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 20대 초반에 이 혁명운동을 하다가 고종 때 이렇게 사형운동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74 다시 돌아와가지고 해방 후에 돌아와가지고 74세에 대통령이 됩니다. 이것은 평생을 이 우리나라를 이 압제에서 건져내고 또 우리나라를 건국을 하는 건국의 아버지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다.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미 체제 경쟁에서 이제 이미 북한을 따돌렸습니다. 지금 70배 이상의 어떤 소득 수준 또 여러모로 우리가 앞서 있는데 그런데도 북한은 아직도 손을 들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을 해가면서 항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체제 경쟁에서 이미 손을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손들지 않고 이 그 공산주의가 이미
세계적으로 그 체제가 맞지 않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다 하는 것을 증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고 있습니다. 쿠바라든지 이 소련은 이미 망했고 그런 어떤 그 체제 중국도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를 많이 받아들인 거의 반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체제의 변화를 가하지 않고 독특하게 아직도 공산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리비아의 가다피 같이 핵무기를 포기한 즉시 잡혀 죽고 핵무기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 북한입니다. 그러면은 크게 보면은 해방 이후에 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이 무주공산이 된 이 한반도의 권력을 가지고 그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아 실현을 해서 자기가 지도 역량을 가지고 백성들을 리드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북한에서는 그 많은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김일성이가 자리를 잡고 3대에 걸쳐서 지금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북한이 어느 정도 잘 나가는 듯 했지만은 1975년부터는 남한이 모든 경제 지표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체제 경쟁에서 남한이 이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체제 내에 모순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그 리더를 국가의 지도자를 투표에 의해서 하든 계속해서 뛰어난 사람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 내부의 그런 족벌 체제를 유지하는 조선 왕조의 연장선이 되다 보니까 망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망가져 가지고 있고 핵무기 개발로 민생은 완전히 파탄이 난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 내부가 단속이 잘 되지 않고 중국과 소련의 의지에서 근근히 살아나가는 이런 체제다. 그런데 남한은 어떻습니까? 독재자들이 많이 나와서 했지만은 정권이 바뀌면서 실력자들이 계속 나와서 자기네들이 자아 실현을 하면서 나라를 어느 정도 부강하게 만들어 냈던 겁니다. 이승만이 12년 동안 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박정희가 또 나와서 18년간 집권하면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아주 중화공업을 도입하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나라의 토대의 반석 위에 어느 정도 올려놓는 이런 나라가 됐다. 그래서 그 뒤에 대통령 된 사람들은 아주 정치를 잘 못하지만은 안 하면은 그대로 국가는 잘 굴러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 그래서 남북한은
위정자의 한판 대결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그런 것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서로 그 대결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북한은 아주 그 남한은 이런 당시 리더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승만이 지도력을 그 발휘해서 민주적 지도력을 발휘해서 그 험악한 그 시대에 민중들을 리드해냈다면은 북한은 조만식, 박헌영, 김일성 이런 여러 또 국내파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소련에 의존해서 자기의 어떤 기반을 확보했다 하는 것이 아주 독특한 그런 것이고, 이 사람은 하여간 지금 김정은도 김일성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김일성 신화를 계속 유지하려고 온갖 쇼맨십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쇼맨십의 3대에 걸쳐서 쇼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정적이라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이런 살육 잔치, 그런 것을 통해서 지도 체제를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사실은 민중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인간들이다. 그런데도 남한에서는 주사파들이 아직도 존재하면서 그 엉터리 그런 주체 사상에 아직도 매료돼 가지고 그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체제 경쟁에서 항복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그러면서 그 남한에서는 김규식이라든지 여원형 이런 어떤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또 송진우, 장덕수 이런 사람들이 암살당하고 그러한 어떤 엄청난 각축전, 또 김구마저도 암살되고 이런 각축 상황 속에서 이승만은 유일하게 선명한 우익 노선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속셈에 말려들지 않고 이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왔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이런 지도자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택한 하나님의 지도자라도 그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독재를 시행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밀려나기는 했지만, 이런 그 시대에 정말 필요했던 그런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을 70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건국 그러니까 정부 수립 7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이것이 자유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자유로울 때 전쟁을 생각하면서 이 자유를 지켜내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국민은 나라를 결국 잃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새로운 각오로 이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이런 확고한 정신적 가치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해